김하인의 장편소설 국화꽃 향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 사랑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게만 뿌리를 받고 살 수 있는 한 그루 나무니까요.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이 사랑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일지라도. 먼저 작가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두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아마도 나는 뒤늦게서야 삶의 절절함에 눈을 뜨는 청맹관이인가 봅니다. 자신이 거느린 풀잎과 꽃과 나무가 어느 날 떠나갔음을 알고 목 놓아 우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이제서야 삶이 주는 폐허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슴을 지니고 사는 것만큼 무섭고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속에는 눈동자가 살아있고 빛나는 몸짓들이 뛰어다니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금파리처럼 가슴 깊이 상처가 되어 나의 밤을 하얗게 탈색시키고 불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동안 여러 편의 소설을 썼지만 이렇게 가슴으로 글을 쓰기는 처음입니다. 이 글은 누군가가 나를 지나간 발자국이고 그 발자국은 내 마음속 푸른 집으로 느지막이 걸어 들어와 실로폰을 두드리듯 나를 깨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만큼의 봄과 겨울, 가을과 여름이 나이테처럼 살아 있습니다. 잎사귀를 들추듯 지난 시간을 들춰보면 그 밑에는 늘 뾰루지 같은 슬픔의 알들이 붙어 있고 곧 어여쁜 자벌레가 되어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하늘에 가 있거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집에 낙엽처럼 스산하게 몸을 뒤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바다의 별들은 자맥질을 하고 물고기들은 지상의 나무들을 그리워하며 등비늘로 물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듯이 오리온 자리에서 보내는 전원을 나는 읽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겠지요. 오리온 자리에 문패를 달 그 사람이 지상에서 한 아기가 잠들어 있는 유모차를 밀며 내 옆을 지나가는 것을 어제도 오늘도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는 아파트 607호실에서 귀여운 딸과 함께 혼자 삽니다. 때론 내가 그인 것도 같아 나는 요즘 지독한 불면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글은 내내 새벽이 올 때까지 쓴 것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요. 하지만 사랑 없이 산다는 것 또한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요. 그 사이에 나는 우두커니 서서 오리온 자리에서 보내오는 전원을 매일 밤 기록했습니다. 그 두 가지 두려움은 하늘이고 땅이어서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도 시간을 내어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머물렀던 강원도 상운폐교에 내려가 볼까 합니다. 나무와 별이 된 사람이 살았던 내 마음이 사랑하는 유적지니까요. 그리운 것들이 바람이 되어 우체통으로 날아갑니다. 내내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커피잔과 나뭇잎을 책갈피에 넣어 킥킥거리며 밤과 계절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이 해거름역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두서없는 별의 암호 같은 간단한 서신을 이제 접습니다. 나는 지금도
향기 나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안녕히. 2000년 5월 21일 김하인 드림. 네, 지금까지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 세상이 세월 속에 흐르게 하라. 공처럼 빙빙 돌면서 결코 풀리지 않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물 속에 있으니 나는 사랑 속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노라. 이제 우리의 사랑은 지나가 버렸지. 이제 이 마지막 것이 지나가고 있지. 여름이 봄으로 가듯이 그것은 이제 나를 흔들어 깨운다. 계절들처럼 나는 변하고 어떻게든 새롭게 되리라. 남성 3인조 그룹 아프로디테스 차일드가 부른 승우와 미주가 좋아했던 팝송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꽃잎 아기를 기다리며. 1999년 3월 13일 오전 10시 41분 수술복 차림에 임산부를 실은 이동식 침대를 두 간호사와 한 남자가 뛰듯이 밀고 있었다. 푸른색과 흰색이 반반으로 칠해진 긴 복도 끝 수술실을 향해서. 어디서나 주위의 시선을 끌 만큼 준수한 용모를 가진 남자는 그의 큰 키 때문에 더욱 힘들고 초췌하게 보였다. 그는 메마르고 갈라진 입술로 침대에 누운 여자를 내려다보며 쉬지 않고 무엇인가 낮은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여자는 만삭인 배를 쌓아안고 간간히 고통에 겨운 신음소리를 흘렸다. 눈꺼풀이 까무룩까무룩 감기는 것으로 보아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듯했다. 남자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여자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파리한 얼굴의 여자가 언뜻 정신을 차리고 무슨 말인가를 하려 하자 남자는 허둥거리는 동작으로 그녀의 입술 가까이에 귀를 가져갔다. 걱정 말라고? 그래, 걱정 안 해. 당신은 잘 해낼 거야. 난 믿어. 당신과 우리 아기 모두 잘 해낼 거야. 남자는 글썩이는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여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삭정이처럼 마른 여자는 자신의 뼈마디만 남은 한 손을 움켜잡은 남자의 손등을 다른 한 손으로 쓰다듬었다. 여자는 깊은 눈빛으로 말없이 남자를 올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내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납작하게 짓누르는지 허리와 어깨를 뒤틀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비명을 질렀다. 수술실 문을 여느라 잠시 침대가 멈춰섰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뺨을 감쌌다. 그 손바닥 안으로 여자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미주야, 나 여기 있을게. 잊지 마. 내가 지키고 있는 한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힘내. 여자는 바싹 말라 타들어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짧은 찰나에 그녀는 안타까이 자신의 손을 놓는 남자를 희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어금니를 깨문 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던 남자는 엄지손가락을 펴들고는 여자를 향해 활짝 웃었다. 그러나 여자는 너무나 다급한 표정으로 반쯤 허리를 일으키며 서 있는 남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남자도 여자의 손을 향해 몇 걸음을 황급히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녀를 실은 침대는 이내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졌다. 코앞에서 문이 닫히자 그는 황망한 표정이 되었다. 수술실 안에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얼어붙은 듯 한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벽에 기대어 섰다. 그는 조금 전과는 달리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아 쥔 채 복도 천장을 향해 기도하는 듯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거렸다. 마취 시간은 40분이야. 너무 짧은데요? 1시간은 되어야 되잖아요. 산모 부탁이야. 그러니까 빨리 정확히 체크하고 시작해야 돼. 내 말 알겠어? 다급하면서도 준엄한 여의사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수술 집도복을 입은 여의사가 반쯤 열린 문을 잡고 복도를 내다보자 남자는 용수철처럼 뛰듯이 다가갔다. 허선배, 그래 최선을 다할게. 네. 자리 비우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물론이에요. 미주를 잘 부탁해요. 그래 승우씨. 그녀는 무거운 어조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여의사는 한쪽 귀에 걸었던 푸른 마스크를 쓰면서 말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듯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초조함으로 가득한 남자의 눈동자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고통스러운 듯 눈을 한번 지려감고는 황급히 돌아섰다. 남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몇 발자국을 걸었다. 반대편 벽에 나 있는 아치형 푸른 창문 앞에 멈춰선 그는 2층 아래 화단을 내려다보았다. 푸른빛의 하늘이 아직도 매서운 자락을 숨긴 꽃샘바람에 의해 비스듬히 기울어져 보였다. 그 아래로 희고 눈부신 라일락 꽃봉오리가 몇 송이 나뭇가지 끝에 맺혀 있었다. 대기 중에 퍼진 노란 봄 햇살을 흠뻑 빨아들인 꽃은 잘 매만져진 붓끝처럼 팽팽했다. 이내 꽃망울이 활짝 터져오를 것이었다. 기나긴 겨울을 이겨낸 놀라운 생명력이 천사의 날개처럼 흠없는 순백의 꽃잎이 되어 피어날 것이다. 나무 한 그루처럼 미동 없이 서 있는 남자, 그의 젖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미주야, 오랫동안 힘들게 몸속에 지녀왔던 꽃을 드디어 피워내는 거야. 저기 라일락 꽃나무처럼. 우리는 라일락 꽃향기보다도 더 향기로운 미소를 가진 아기를 갖게 되는 거지. 하지만 괜한 것이 마음에 걸려 저 나무가 입 없이 먼저 꽃이 피어나는 나무라는 사소한 것조차 말이야. 잎과 꽃이 함께 피고 벌도 날아든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꽃이 피어있는 기간만이라도 다 함께 말이야. 그래, 내가 미준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함께라는 말. 당신과 아기, 나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함께만큼 따뜻하고 그립고 눈물겨운 말도 세상엔 없을 거야. 아가야, 꽃잎이 피어나듯 곱고 부드럽게 엄마 속에서 나와줄 수 없겠니? 지금 내 엄마는 무척 힘들단다. 이 아빠가 두려움에 떨 만큼 하지만 널 생각하면 한없이 마음이 설렌단다. 너를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알고 있니? 조금 있으면 네 엄마가 너를 볼 수 있겠구나. 너를 꽃처럼 촛불처럼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보듬어 키웠던 내 엄마.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세상으로 오는 것을 더없이 환영하지만 이 아빠는 내 엄마가 걱정이 돼서 미칠 것 같구나. 난 내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단다. 꽃처럼 그냥 엄마 몸 밖으로 피어나길 꿈꾼단다. 아무 일 없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됐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싶구나. 남자의 표정은 사막을 건너온 사람 같았다.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눈빛만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이제 나무도 기울어진 하늘도 보지 않았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 고요한 눈동자 주위엔 푸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고인 기억과 감정들을 크고 맑은 눈동자 위로 천천히 길어 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10년도 넘은 장면들을 10년도 넘은 장면들을
복합꽃 향기. (1987년 5월 23일) 집에서 나온 승우는 신림역에서 전철을 탔다. 승우는 신촌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한 탓에 늘 2호선을 이용했다. 출근 시간을 넘긴 11시 무렵이어서인지 지하철 안은 한산했다. 승우의 표정에서도 오래간만에 만원 지옥철에서 시달리지 않는 일말의 여유를 읽을 수 있었다. 180cm의 훤칠한 키에 수려한 이목구비와 표정, 깨끗한 살결은 보는 이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승우는 청바지에 푸른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앞머리카락이 적당히 흘러내려와 자연스럽게 이마를 덮고 있었다. 그는 여유 있는 자석을 즐기듯이 장난스럽게 앉은 다리 간격을 한껏 벌렸다 폈다를 반복했다. 좌석은 3분의 2 정도만이 차 있었다. 입시 지옥에서 풀려난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는 대학 새내기 승우의 얼굴은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게다가 오늘은 지난달에 가입한 대학연합서클인 CDS가 한 여대 근처의 카페인 매직넘버에서 처음 모임을 갖는 날이기도 했다. 그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지나가는 시각장애인의 플라스틱 바구니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은 뒤부터는 무릎에 놓아두고 있었던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철학과 영상문화의 만남이라는 원서였다. 해석되지 않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는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가볍기 그지없어 보이는 영상문화의 시원이 철학의 본륜을 관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신화에 맞닿아 있으며 그 신화가 현대에는 영상이라는 맞춤복으로 바꿔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미국 영화 저널리스트의 저서를 그는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이 풍부하게 실린 책 속에 승우는 아예 코를 빠뜨리고 있었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6년 가까이 영어 문화권 나라에 살았던 경험으로 인해 그는 영어에 꽤 익숙해 있었다. 하지만 철학과 영화의 전문 용어는 아무래도 나중에 집에 가서 사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았다. 신도림역을 지나면서부터 지하철 내 빈 좌석이 하나 둘 채워지더니 당산을 지나고부터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전철이 합정역에 도착하자 승우가 앉은 좌석 가까이에 있는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올라탄다. 한 사람은 오전부터 외근을 나온 마냥 피곤한 표정의 셀러리맨이고 한 사람은 등이 구부러지기 시작한 할머니였다. 나머지 한 사람은 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대략 164cm의 키에 호리호리한 느낌을 주는 그녀는 군복에 검정물을 들인 듯한 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야무진 눈빛이었다. 그녀는 꽤 무거워 보이는 팸플릿 같은 크고 작은 뭉치를 두 손에 쥐고 있었다가 큰 것을 내려놓았다. 홍대 입구까지 가는 동안 할머니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지만 키가 작아 아무래도 불편한 모양이었다. 손잡이를 놓고 잡을 만한 것을 찾던 할머니는 전철이 신촌을 향해서 발차하자 일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할머니 앞에 버티고 앉은 승우를 돌아보며 눈에 힘을 주었다. 허여멀건 젊디 젊은 사내 녀석이 비틀거리는 할머니를 앞에 두고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의 눈빛이었다. 그러나 사실 승우는 당산역을 지나면서부터는 책 읽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책 바깥의 풍경에는 전혀 신경이 미치지 못했다. 젊은 여자는 몇 발자국 옆으로 옮겨 승우 앞에 와 섰다. 이봐요. 네? 아, 네. 승우는 여자의 한 손에 들려있던 또 하나의 인쇄뭉치를 보곤 들어달라는 것인 줄 알고 황급히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젊은 여자는 쌀쌀맞은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게 아니고요. 앞에 서 계신 할머니가 안 보이세요? 승우는 신음도 탄성도 아닌 짧은 소리와 함께 황급히 책을 접으며 불이 나게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어서 앉으시죠. 할머니는 씁쓸해한 표정으로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승우는 그제야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 자리가 비록 장애자와 노인 지정석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앞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알았다면 승우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섰을 것이다. 뭔가에 골몰하면 다른 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의 집중력이 자초한 봉변이었다. 할머니는 괘씸하다는 표정으로 잠시 승우를 바라보더니 예쁜 색시가 참 예의 바르기도 하지 하는 얼굴로 여자의 짐을 받아주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아니에요. 전 다음에 내려요. 전철이 속도를 늦추자 승우는 플랫폼에 박힌 역 이름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신촌이었다. 여자가 제동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선어역은 더 가서 허둥거렸을 게 틀림없다. 승우는 팸플릿 뭉치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 뒤로 가서 섰다. 빈틈없는 자세였다. 전철의 흔들림, 문득 그녀의 머릿결에서 국화내음 같은 좋은 향이 났다. 청명한 날씨에 푸른 들판에 핀 들국화 같은 분명히 그 내음이었다. 놀라웠다. 수많은 사람들의 잡탕 냄새로 향기란 게 살아있을 리 만무한 지하철 안에서 밀양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녀의 머리카락 뒤에 선 승우는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떨림을 느꼈다. 알맞은 키에 생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그녀는 무거워 보이는 팸플릿 뭉치를 든 채 앞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면박을 당했던 터라 들어드릴까요? 하는 말도 주저되었다. 승우는 그녀의 머릿결 가까이에 코를 대고 숨을 가볍게 들이켰다. 틀림없는 국화내음이었다. 야생의 싱그러움과 햇빛 분말이 노랗게 날아드는 듯한 은은하면서도 담백한. 참 놀라운걸. 요즘 국화향이 나는 샴푸가 새로 나왔나?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하철이 멎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총총한 걸음걸이로 걸었다. 굳이 그녀를 따라가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출구가 같았고 방향도 같았기에 승우는 간격을 유지한 채 뒤따라 걷고 있었다. 지금까지 몇 블록 근처에 있는 여대 쪽으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승우는 지하철 구내를 빠져나와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 이내 길이 낯설어졌다. 그는 동아리방 칠판에 그려져 있던 약도를 머릿속으로 더듬었다. 이 정도 큰 골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매직 넘버의 입구인 좁은 골목 어귀에 위치해 있다는 황금 가면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문득 20여 미터 앞에 걸어가고 있는 팸플릿 뭉치를 양손에 든 여자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근처에서 일하거나 적어도 이 일대 지리는 화날 것 같은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머릿결에서 국화향이 나는 여자. 멀대같이 큰 키에 부지깽이같이 기다란 다리를 가진 그는 껑충거리는 걸음으로 그녀를 이내 따라잡았다. 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근처에 황금 가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생맥주집이라던데요. 승우는 혹시라도 자신이 지하철 안에서의 면박을 안가품하려는 속 좁은 인간이나 치안으로 비춰질까 싶어서 얼른 말을 덧붙였다. 그 집을 낀 골목 끝에 매직 넘버란 카페가 있는데 오늘 그곳에서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묘해졌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미간과 코의 주름을 살풋 잡았다가 천천히 다림질하듯이 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는 두 개의 무거운 인쇄뭉치를 억울하다는 듯 잠시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그에게 던지다시피 바닥에 내려놓았다. 들어요. 네? 신입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승우는 그제야 바닥에 놓여있는 임세뭉치 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시네마 드림 솔저의 약자인 CDS란 대문자 영문 표기가 눈에 확 들어왔다. 서울권 12개 대학 영상연합 서클의 공식 명칭이자 이니셜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양쪽을 향해 양손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펴 사각형을 만들더니 승우에게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승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네모난 손가락 통로를 들여다보았다. 그 네모를 관통하여 시선이 막다르게 닿는 곳에 영어 사전 크기로 조그맣게 나무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 금빛 물을 붓에 찍어 휘걸려 쓴 듯한 황금 가면이라는 글씨가 들어 있었다. 바로 이 골목이었군. 코앞에 두고서 헤매다니. 이거 정말 계속해서 구겨지는 날인걸? 승우는 미소를 머금은 그녀 앞에서 멋쩍은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며 뒷머리를 긁적이는 수밖에 없었다. 활달하게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뒤를 승우는 팸플릿 뭉치를 두 손으로 집어들고 성큼성큼 뒤따랐다. 꽤 무거웠다. 선배님 되시나요? 네, 난 3학년이고 CDS 회장을 맡고 있는 이미주라고 해요. 학교는 이 근처 여대죠. 그러십니까? 저는 Y대 경제학과 새내기 김승우라고 합니다. 정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미주는 당황한 표정이 더욱 역력해진 승우를 골려주려는 듯이 지그시 선웃음을 깨물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해요. 전철 안에서 보니까 그리 예의 바른 사람은 아니던데. 오해십니다. 그래도 제법 소신 있고 싹수 있게 큰 놈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잔걸음을 재촉해서 미주와 나란히 선 승우는 조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미주는 소신 싹수라는 말에 입을 내밀고 글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볍게 웃은 뒤 대꾸 없이 앞만 보며 걸었다. 앞으로 너 고생길 훤하다. 잘못 걸렸어. 난 후배 한번 찍으면 계속해서 찍는 나무꾼 스타일이라고. 미주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즐거웠다. CDS는 연합 서클이지만 일단 가입하고 상견례가 끝나면 타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철저하게 선후배를 지킨다는 것을 승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어이없게 약점을 잡힌 기분이 들었다. 벼르고 별려서 가입한 연합 서클의 선배이자 회장한테 털털한 옷차림이지만 딱 부러진 용모에 선이 아름답고 머리카락에서 야생 국화 향기가 나는 그녀에게 말이다. 답답한 승우의 마음처럼 골목길은 헝클어져 있었고 길었다. 하지만 본 길대로만 쭉 따라가자 회칠한 벽이 있는 막다른 곳이 나왔고 녹색으로 칠한 허름한 미닫이 문 위로 매직 넘버라고 쓰여진 상호가 보였다. 미주는 문 손잡이에 손을 가져다 대고는 반대쪽 손목을 들어 시계를 들여다본 뒤 승우를 돌아보았다. 원서를 읽던데 영어를 잘하나 보죠? 네, 회화는 더 자신 있습니다. 그럼 잘 됐네. 여기 서서 팸플릿과 책자를 오는 회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줘요. 30분 정도. 할 수 있겠죠? 영어를 잘하는 것과 문지기가 되어 팸플릿을 건네는 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담? 승우는 미주에게 계속 긁히고 있다는 기분이 들자 가볍고도 경쾌한 오기가 발동했다. 네, 물론입니다, 선배님. 그런데 허락하신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뭐예요? 전철에서 내릴 때 선배님 머릿결에서 국화향이 났습니다. 오늘 어떤 샴푸를 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뜻밖의 말에 미주는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재미있어 하면서도 빈틈없는 미소를 머금었다. 그건 왜요? 그냥 향기가 좋아서요. 미주는 두 손을 모아 겸손한 자세를 취한 키 큰 남자 후배를 흘끗 올려다보았다. 애써 고소를 참는 웃음을 지은 채 매직 넘버의 다갈색 나무 문을 옆으로 밀며 말했다. 실망시켜서 안 됐군요. 난 비누써요. 그리고 내가 머리 감은 지 사흘이나 됐다는 걸 말해주기가 어째 좀 쑥스럽긴 하네요.
미주가 안으로 사라지자 승우는 멋쩍어진 표정을 풀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선배인 그녀에게 다짜고짜 향기를 운운했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키와 외모가 두드러진 덕분이었는지 그로선 이제껏 자신이 여자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꼬인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기분은 상쾌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즐겨 부르는 팝송을 흥얼거리다가 두 명의 늙은 대학생들이 나타나자 절도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팸플릿과 책자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CDS 회원님 되시죠?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지? 처음 보는 친구인데 하는 표정으로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팸플릿을 받아들고는 미닫이 문 안으로 사라졌다. 흘러내리는 달빛을 짜서 당신의 목걸이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답니다. 수많은 언덕 사이로 나타나는 아침을, 그리고 드릴 게 있답니다. 7송이의 수선화를. 승우는 마음속으로 팝송 가사를 음미하면서 유려하면서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팝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저음에 실린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고도 섬세했다. 지금 기분대로라면 수선화 대신 국화꽃이어야 안성맞춤인데. 승우는 혼자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었다. 그는 팝송과 야구와 영화를 광적으로 좋아했다. 스킨스쿠버와 야구, 농구, 볼링도 수준급이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냈던 성장기 시절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 70%는 음반을 사는 데 썼고 나머지로는 극장표를 샀다. 그가 모은 레코드 LP와 CD는 1,000장쯤 되었다. 영사관으로 일했던 아버지 때문에 승우는 일찌감치 외국 문화를 접했고 거기에 익숙해졌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자신이 번 돈으로 앨범을 불려나간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팝은 특히나 노래를 바치고 있는 연주 솜씨가 탁월했다. 악기들이 제 색깔의 깊이와 화려함으로 통쾌하게 가수의 성량과 음악성을 바친다는 점. 승우는 우리 대중음악도 좋아하긴 했지만 그 점 때문에 팝음악을 더 좋아했다. 승우의 아버지는 20여 년간의 외교관직을 그만둔 몇 년 전부터 언론기관에 몸을 담고 있었다. 그는 외아들인 승우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지 않고 아들이 스스로의 삶을 독립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유도했다. 외아들이기에 혹시나 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가능하다면 조금은 더 거칠고 자유롭게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놔 길렀던 것이다. 다행히 승우는 쾌활하고 남자답게 성장해 주었다.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승우와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적인 권위와 위엄을 가진 아버지와의 마찰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승우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는 점이었다. 굳이 외모에 신경 쓰고 멋을 부리지 않아도 내면에서 우러나온 자신감과 반듯한 성품이 그의 깨끗한 얼굴과 표정에 잘 드러나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골목 끝으로 몰려오자 승우는 춤과 노래를 멈추고 경쾌한 손놀림으로 팸플릿과 책자를 나누어 주었다.